자, 이제 부속물 매수청구권, 지상물 매수청구권 요거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근데 자, 요게 요게 일단 요건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속물 매수청구권 아까 그림 봤습니다. 부속물 매수청구권은 토지 건물 자체가 전부 다 임대인 겁니다. 그래서 자, 건물 임차인이 요거 빌려 쓰다가 자, 요거를 필요에 의해서 증축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요거를 팔고 나올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팔고 나오려 그러면 일단은 자, 요거 자체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요거를 부속을 시켰든지 아니면 요거를 임대인으로부터 사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런 경우에는 부속물 매수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는 자, 643조의 이 매수청구권 요게 지상물 매수청구권입니다. 요 지상물 매수청구권은 토지는 임대인께 맞는데 건물 자체가 누구 거다라는 겁니까? 임차인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땅을 빌려 쓴 토지 임차인한테 인정이 되는 권리, 즉 임차인이 이 건물 사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는 요 권리가 바로 지상물 매수청구권입니다. 근데 이 지상물 매수청구권은 이 건물 지을 때 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지어라 혹은 이거 임대인으로부터 사라 이런 거 없습니다. 요거는 요건 자체가 뭐다라는 겁니까? 요거는 일단 갱신 청구 해보고 갱신 청구 안 되면 뭡니까? 매수 청구입니다. 갱신 거절이 요건입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는 양자가 요건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 그거 기억을 좀 해 놓으십시오. 됐죠? 여기까지 하시고 자, 여기와 관련돼서 우리 판례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보시는데 지난주 프린트물 있으십니까 혹시?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꼭 자, 읽으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거 말고요. 지난주 거 없죠? 그럼 그거 보시는데 거기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 중에 우리 교재에도 그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자, 일단 제가 교재로 갈게요.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재 340페이지 한번 볼까요? 보시면 자, 646조에서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청구권 해서 나오죠. 그래서 그거 보니까 기억 보니까 요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까? 강행 규정입니까? 강행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임차인한테 불리한 건 저력이 없습니다. 그거 하나 확인. 그리고 니은 보시게 되면 자, 반면 판례는 해서 요래 나옵니다. 자, 임대차 계약이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해지가 된 경우에는 부속물 매수청구권 인정 안 된다라는 말 나옵니까? 그래서 이거는 자, 매수청구권 행사하려고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기간 만료로, 즉 임대차 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임대차가 소멸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때 인정되는 것이지 이게 채무불이행으로 이제 쫓겨나는 판에 매수청구하고 나올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거 하나 확인. 자, 그리고 뭐 디귿하고 리을 이런 내용들 나오는데 보십시오. 그리고 리을 한번 볼까요? 건물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는 물건이라고 할 것이므로 부속된 물건이 오직 임차인의 특수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부속된 거, 요때는 부속물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한번 보십시오. 그거 됐고, 그리고 5번에 지상물 매수청구권에서 나오는데 그거 기억 한번 볼까요? 자, 지상물 매수청구권은 지상물의 소유자에 한해서 행사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자, 그리고 뭐 미등기 매수인한테도 인정이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상물 매수청구권 이거는 이 건물 소유자에 한해서 야가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을이라는 애가 만약 이 건물 소유하고 있다가 이거를 A한테 팔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빠져나가고 이제 얘가 이제 임대차 기간 동안 살고 이제 나간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이 사람 갑한테 지상물 매수 청구하는 거는 이 사람이 하는 게 지금 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하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지상물의 소유자한테 인정이 되는 권리입니다. 그거 하나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A번은 예, 제가 말씀을 드렸고 B번입니다. 다만 기간에 약정이 없는 토지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해지 통고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청구 유무 불문하고 건물 매수 청구권 행사해서 건물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요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B번에 자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하였다면 그거 밑줄 하나 죄송합니다. 그리고 한 줄 내려오셔서 계약 갱신 청구 유무를 불문하고 그거 밑줄 하나 고려 좀 해 놓으십시오. 자 그러면 자 지상물 매수 청구권입니다. 요거는 행사하기 위한 요건이 뭐냐라고 하면 일단 건물이 임차인 거 그래서 임차인이 토지를 빌려 쓰다가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얘한테 1차적으로 뭐 한다라는 겁니까? 갱신 청구 해보고 이 갱신 청구가 거절이 되면 그 다음에 뭐 하라는 겁니까? 그러면 사주세요. 내 나갈 테니까. 그래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없이 바로 매수 청구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칙적으로 그건 안 됩니다. 요건 자체가 이게 거절이 돼야지만 매수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이거 없이 갱신 청구 없이 바로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언제냐라고 하면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대해서 해지 통고하는 겁니다. 우리 아까 봤습니다. 기간에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 있어서는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6개월 지나면 임대차가 해지된다.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뭡니까? 1개월 지나면 임대차가 해지된다는 거 보셨죠? 그겁니다. 그래서 야가 자 이제 나가주세요 해가지고 해지 통고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몇 개월 뒤가 되면 임대차 계약이 해지가 되는 겁니까? 6개월 뒤가 되면 됐죠? 근데 이 사람이 뭡니까? 예, 근데 사장님 이거 갱신 한번 하면 안 될까요? 이거를 구태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됐죠? 그래서 이거는 얘가 아예 처음부터 갱신 청구해봤자 이거는 해지 통고했다라는 갱신 거절 의사가 명확한 겁니다. 너 나가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거 없이 바로 뭐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까? 그럼 나갈 테니까 이거 사주세요. 여기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예 디귿고 매수청구권 형성권이다란 말 나오죠. 형성권. 자, 이 지금 부속물 매수청구권이나 지상물 매수청구권이나 이 모두 다 형성권입니다. 그럼 형성권이라고 하는 권리는 어떤 권리냐라고 하면 형성권은 요겁니다. 이거 어디서 보신 기억 나십니까? 단독행위. 그리고 우리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효력이 발생한 단독행위는 왜 동면철 상추 취해 그래서 기억 나십니까? 안 나시면 다음 주에 보게 될 겁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동면철 상추 취해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형성권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예를 들자면 제가 사기를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겠죠. 그럼 취소의 효과가 생기려고 그러면 제가 취소라는 의사표시만 하면 바로 효과가 생기는 겁니까? 아니면 사기꾼이 오케이 취소해 줄게 해서 동의해 줘야지 취소의 효과가 생기는 겁니까? 자 취소의 효과가 생기려고 그러면 제가 취소라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라면 취소의 효과가 생기는 겁니까? 아니면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 호응을 해줘야지 취소의 효과가 비로소 생기는 겁니까? 일방적. 그게 형성권입니다. 그러니까 네 의사 안 묻고 그러니까 나는 내 요건
제4강착에서 요요건 충족되니까 난 취소할래 해가지고 의사표시해버리면 바로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부속물 매수청구권이니 지상물 매수청구권이니 이거는 모두 뭐다라는 겁니까? 형성권입니다. 그러니까 자 얘가 갱신청구 거절이 돼서 얘가 그러면 뭡니까? 그럼 사주세요. 이래 되면 얘가 오케이 사줄게 이래야지만 매매계약이 체결된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얘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하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긴다라는 겁니까? 일방적. 됐죠? 이거 무서운 권리입니다. 이거. 몰라. 갖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 이거를 매수청구권을 갖고 있는 사람 같으면요 이만큼 좋은 권리가 없으면 상대방 의견 무시하고 뭡니까? 그냥 사라. 이래 돼버리면 바로 계약이 그러니까 계약이 체결된 것 같은 효과가 생기니까요. 근데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난 입도 뻥끗 못합니다. 야가 하자는 대로 그냥 따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권리들이 형성권인데 형성권은 그래서 대단히 강력한 권리니까요. 법으로 딱 정해 놓습니다. 요런 것만 형성권입니다 해서 그렇게 좀 정해져 몇 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가 형성권입니다. 그래서 야가 매수 청구하게 되면 야가 싫어 안 사줄래 하더라도 뭡니까? 이거는 그냥 야가 자 매수 청구하게 되면 마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은 효과가 생겨버린다라는 겁니다. 됐죠? 안 사주면 안 됩니다. 그래도 안 사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갑이라는 애가 즉 을이 갑에게 자 매수청구권 행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나갈 테니까 사주세요. 그래서 매수청구권 행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갑이라는 애가 싫어 난 안 사줄래 나 귀 막았어 해가지고 떼쓰고 있습니다. 그럼 안 사줘도 되는 겁니까? 요래 되면 야 일방적인 의사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거고요. 계약이 체결됐는데 야가 안 산다.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채무불이행이 되죠. 채무불이행이 되면 손해배상 청구 이런 거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그래도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데 결국은 법원 가가지고 돈 받아내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모두 다 형성권이다라는 거 그게 디귿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리얼 요 모두 다 강행규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왜 비용상한 청구권은 임의규정이라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당사자 특약으로 다르게 정하는 게 가능하지만 이거 부속물 매수청구권이 지상물 매수청구권이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모두 강행규정으로서 임차인한테 불리한 거는 전부 다 무효입니다. 특약해놨다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미연범 이것도 채무불이행을 의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행사 못한다라는 거 그게 나오네요. 그 정도 한번 보십시오. 보시고 자 그러면 요거 정리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상물 매수청구권이 판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게 정말 엄청나게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험이 더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 지상물 매수청구권이나 부속물 매수청구권 얘들은 모두 다 공통적으로 둘 다 이거 뭡니까? 강행규정입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둘 다 형성권입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하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은 효과가 생겨버린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또 공통적으로 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임대차계 해지가 되면 이때는 매수청구권 행사 못합니다. 됐죠? 그리고 네 번째로 요거는 모두 다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왜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라는 그거 펜션 생각하시면 됩니다. 펜션 가가지고 우리가 뭐 한 1, 2박 하고 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럼 여러분들 펜션 가가지고 부속물 매수청구권 그거 밤에 잠 안 자고 건물 증축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펜션 증축했다 아닙니까? 뭐 노가다하러 펜션 갔습니까? 그리고 지상물 매수청구권은 밤에 잠 안 자고 그 펜션 가가지고 건물 지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토지에다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경우에는
매수 청구권 인정될 여지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자, 요거는 그냥 보고만 넘어가십시오. 그래서 요거는 모두 다 아까 비용 상환 청구권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인정이 되는데요. 요 돈 비용 매수 청구권, 자, 요걸 피담보 채권을 해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요런 내용들인데, 자, 뭐 요게 공통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 정도 됐고요. 그리고 아까 봤습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이거는 건물 임차인한테 인정이 되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 요거는 뭡니까? 토지 임차인한테 인정이 되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요건 자체가 아까 봤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을 지켰다 혹은 임대노트 매수했다. 요게 요건인 반면에 토지 임차인이 가지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 요건 요건이 뭡니까? 갱신 청구 거절입니다. 그러니까 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신축한 건물에 한한다, 그런 거 요건 아닙니다. 동의 얻었든지 안 얻든지, 그리고 뭐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하여튼 요건 갱신 청구가 거절이 되면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 말씀을 드려놓고요. 자, 요 정도 한번 비교를 하십시오. 그리고 요거는 공통된 내용이다라는 거. 요 정도 비교를 하시고, 그리고 판례들을 제가 요거를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판례들 그거 좀 보시고, 그리고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그 342페이지 중간쯤 가서 보면 6번 판례 한번 볼까요? 제3자 토지 위에 건립된 부분도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해서 요게 나오는데, 요건 어떤 내용이냐라고 하면 요겁니다. 자, 임차인이 건물을 건립을 한 겁니다. 건물을 요래 지었는데, 요 건물이 임대인 토지하고 뭐 임차인 지 토지도 좋고요. 아니면 자, 다른 제3자, 이 임대인 말고 다른 애 토지에 걸쳐서 건물이 지어졌다라는 겁니다. 요런 경우에도 임차인은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건데 일단 요건 요건 자체가, 요 건물 자체가 자, 구조상, 이용상 다 독립성을 갖는 구분 건물이 돼야 됩니다. 일반 건물의 경우에는 매수 청구 안 됩니다. 구분 건물이 된다라는 걸 전제로 해갖고, 자, 임대인 소유의 토지에 있는 요 부분만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또 제3자한테 또 매수 청구하면 될 거고요. 만약 뒷땅이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뒷땅 위에 지가 집 지었으니 매수 청구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되겠죠? 그래서 요 내용인데, 요거 6번에 밑에 판례 한번 보고 가시죠. 자, 제3자 토지 위에 건립된 부분도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서, 자, 봅니다.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 소유의 건물이 임대인이 임대한 토지 외에 임차인 또는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되어 있는 경우에 임차지상에 서 있는 건물 부분 중에 구분 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 임차인한테 매수 청구가 인정이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일단 이게 구분 건물이 구분 소유의 대상이 되는 구분 건물에 해당이 돼야 되고요. 또한 요 임차지 위에 있는, 즉 임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있는 요 부분에 대해서만 매수 청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요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다른 내용들도 자, 요 앞으로 제가 요거는 이제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는데, 우선 요겁니다. 이 매수 청구권이 형성권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 지금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대해서 갱신 청구 거절이 되면 뭡니까? 이거 사주세에서 매수 청구할 수 있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형성권이라고 했으니까, 자, 야가 임차인이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하면 요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 같은 법률과 같은 효과가 생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이 얼마짜리 건물이 되는 겁니까? 매매 계약이
성립이 되려고 그러면 얼마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야가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면 야는 아무 소리 못하고 이거 사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얼마 주고 사줘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요게 시가상당에게 매매계약이 체결된 거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아파트 같으면 대충 그 근처 아파트 시세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로 계약이 체결된 거로 본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 건물 자체가 시가로 한 10억쯤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임차인이 요 건물 지어갖고 여기에서 저당권 설정하고 돈을 좀 뺐었습니다. 얼마를 뺐었냐라고 하면 대출을 7억 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뺄대로 다 뺀 겁니다. 대충 다 뺀 요런 상태에서 자, 근저당권이 설정된 요 건물에 대해서도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는가. 이것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요 경우에 이 7억짜리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자, 요 경우에 그러면 매수 청구권 행사하면 얼마짜리 계약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7억 빼고 3억짜리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기는가 아니면 10억짜리 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기느냐라는 겁니다. 자, 한번 찍어봐요. 10억짜리겠습니까? 3억짜리겠습니까? 네, 10억. 네, 10억짜리 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 대표는 야가 이 사람이 이제 10억 줬는데 야가 선물로 이거 말소 안 하고 그냥 선물해가지고 그대로 붙여줘 버리면 야는 실제로 17억 주고 건물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는 대단히 불안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은 이 10억 이거 3억만 받아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은 10억을 주되 7억 이거 불 거라 내가 근저당권 설정 등이 말소해라. 그러면 내가 돈 줄 것이고 그리고 예를 들자면 얘가 한 3억 정도만 몇 억 정도만 주고 이거 급한 불 끄면 내가 나머지 돈 다 줄 것이고 안 그러면 나는 그 돈 이거 말소할 때까지 나는 여기 해당되는 부분만큼은 돈 못 주겠다 해서 이렇게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건데요. 자, 요거 8번 한번 보시죠. 자, 요거만 보시고 넘어갑니다. 자, 8번 보시면 자, 민법 643조 소정의 매수청구권, 즉 지상물 매수청구권은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인정이 된다. 이 경우에 건물의 매수 가격은 건물 자체의 가격 외에 위치, 주변 토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에 건물이 현존하는 대로 상태에서 평가된 시가상당액을 의미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이나 피담보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매수 금액으로 정할 것은 아니다라는 이런 말 나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시가상당액 그러니까 시가가 한 10억쯤 된다라고 하면 10억 상당의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 정도만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뒤에 다만 해가지고 그건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지상건물 소유자가 위와 같은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민법 588조 규정에 의해서 위 근저당권 말소 등기가 될 때까지 채권 최고액 상당의 금액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요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요게 우리 시험에는 어디까지 나왔냐라고 하면 요렇게까지밖에 안 나왔습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건물도 지상물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것까지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더 나온다라고 하면 어떤 내용이 나올 내용이 있냐라고 하면 그러면 이거는 도대체 얼마짜리 계약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 상당액의 계약이 성립되느냐 아니면 시가상당액이냐 그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 시가상당액이 된다라고 하면 잘못하면 임대인은 돈 17억 주게 생겼지 않습니까? 뒤집어 써버리면 이런 경우에 임대인은 다만 해가지고 자 네가 이거 7억짜리 저당권 등기 말소하기 전까지는 나는 나머지 7억 못 주겠다 해서 이렇게 버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나온 내용이 다만 이후의 내용 안 나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 시가상당액으로 계약이 체결된다라는 이것도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자, 요 정도 한번 보십시오. 자, 요렇게 보시면 임대차는
예, 뭐 그 외에 뒤에 있는 내용들도 뭐 조문들이 잡다하게 나오는데 이런 거 다 볼 생각하지 말고 이것들은 예, 요렇게 하시죠. 나중에 기출 문제를 통해서 문제에 나온 부분만 조문들을 한 번씩 요런 조문도 나왔구나 해서 고래 익히십시오. 예, 다 보고 뭐 문제 풀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웬만한 건 다 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 자주 나오는 게 빅3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비용상한 청구, 부속물 매수 청구, 지상물 매수 청구 이게 자주 나옵니다. 예, 그래 요 정도 정리하고 가시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 갈게요. 요 정도 하시고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민사특별법 요걸 보시는데 자, 예, 요 내용은 오늘 프린트물 요거 가지고 제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민사특별법 해가지고 자, 법이 5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문제는 6문제인데 법이 5종류인데 그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가서 그냥 편의상 제가 주임법이라고 요래 부를게요. 그리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해가지고 예, 편의상 그냥 제가 상임법이라고 요래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외에 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서 예, 이게 뭐 그냥 집합건물법이라고 요래 부를게요. 그리고 가등기 담보 등에 대한 법률에서 가담법에서 요래 나오고요. 마지막에 예,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예, 부동산 실명법 해가지고 요렇게 법이 5개입니다. 예, 5개인데 여기에서 각각 한 문제씩 나오고 나머지 한 문제는 어딘가 2문제 나오겠죠. 근데 2문제가 자주 나오는 게 어떤 문제가 자주 나왔냐라고 하면 주임법 이건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2문제 자주 나왔고요. 그리고 집합건물법 이것도 조문이 많습니다. 조문이 지루하게 많으니까 이 부분도 시험 문제 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2문제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 부동산 실명법에서 이게 명의신탁에 관련된 내용인데 명의신탁이 오늘 제가 마지막에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거 이해 안 되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계속 예, 그러니까 수업할 때마다 계속 몇 번 듣다 보면 그냥 예, 이해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정형적입니다. 형식이 그냥 딱 틀에 맞춰갖고 요래 요 상태로 4개 외웁시다 해가지고 그래 조금 이따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계속 반복하시다 보면 틀 잡힙니다. 예, 그러니까 요게 조금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른 내용들은 그리고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요거 위주 그리고 요거 위주 요래 설명드리고 요거는 어차피 상가건물 임대차 보면 요거 하면서 요거 비교하는 정도로 보실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주임법엔 요랬는데 상임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라는 그거 뭐가 다르고 뭐가 같은지 그거 정도 보시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집합건물법은 예, 요거는 꼭 필요한 것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안 하면 등기법이 힘들어집니다. 예, 그래서 등기법을 위해서 여기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려 놓을 거고 그리고 가등기 담보법 이거는 요번 순환도 안 볼 거고 앞으로도 안 볼 거고 요거는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요거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요거는 그냥 그 예 하나만 외우십시오. 어차피 시험 문제는 그거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사례 그냥 하나 딱 외우고 들어가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그걸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요거 위주로 해서 요건 비교하시면 그걸 보시고 요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부터 조금 시작을 할게요. 자, 옆에 요 페이지를 써놨으니까 필요하시면 그 페이지 꼭 찾아보시도록 합니다. 그래서 주임법은 2조에서 이런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은 주거용 건물, 이 주거용 건물이 주택입니다.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해 적용한다. 그리고 주거용 임대의 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같다. 그러니까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예를 들자면 자, 이 건물을 전부 임대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임법은 당연히 적용이 되고요. 몰라. 지금은 이런 일이 뭐 거의 없는데
방 한 칸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원룸 주택 같은 거 그거 뭐 그런 형태인데요. 예전에 우리 원룸도 잘 안 나오고 그냥 일반 주택에 그러니까 자녀들 많고 한 집에 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자녀들 이제 나이 들어갖고 다 출가하고 그러니까 집에는 이제 노부모만 이제 쭉 사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 놀리느니 뭐 합니까? 이 방 저 방에서 이렇게 세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주택의 일부가 임대차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이때도 뭡니까? 주임법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요번에는 이겁니다. 이게 자 임대주택이 주거 외의 목적으로 쓰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요 사람한테 방 요거 한 칸 빌려줬다라는 겁니다. 그럼 요때도 이 주임법은 여기 전부에 다 적용이 되는데 이 사람이 아이고 사장님 요거 내가 여기 학교 앞에 떡볶이집을 좀 합시다 해서 자 요거를 개조해 가지고 자 그러니까 주거용이 아니라 이제 사업용으로 같이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런 경우에도 이거 주임법이 적용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주된 목적 따라 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주된 목적이 주거용이 주된 목적이고 비주거용이 종속, 보조적인 목적이다라고 하면 이 전부에 대해서 주임법을 다 적용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요번에는 이 비주거용, 그러니까 소위 말해 영업용이 주된 목적이고 거기에 주거생활을 하고 있다라면 이런 경우에는 주임법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예냐라고 하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여관인데 여관집 주인이 이제 그 입구에 방 한 칸 요거를 여기에 자기가 살림을 다 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이 집이 경매가 되고 이러니까 이제 주택임대차법을 들고 나왔는데 근데 이거는 보십시오. 주된 목적 자체가 사람 사는 거 주거용이 주된 목적입니까? 아니면 이 사업용, 영업용이 주된 목적입니까? 비주거용이 이게 주된 목적입니다. 그게 비주거용의 일부가 주거로 쓰이는 이런 모양의 경우에는 주임법이 적용이 안 됩니다. 됐죠? 그거 됐고. 자, 그리고 우리 미등기 전세의 경우에도 주임법이 적용이 되는데요. 임대차하고 전세권하고 뭐가 차이가 나는지 아십니까? 혹시? 이거 임대차고 이건 전세권이고. 뭐가 구별이 됩니까? 근데 모양은 비슷합니다. 제가 아파트 전세 들어가서 하나, 임대차 계약 체결해서 하나, 모양은 비슷합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뭐가 차이가 날 것 같습니까? 예. 등기. 그리고, 더 차이 나는 게 있긴 있다. 글자가 다릅니다. 글자가 다르고, 그리고, 우리 반전세라 그러지 않습니까? 반전세, 이를 얘기하는데, 그게 대부분 다 임대차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세권의 경우에는 물건으로서, 이건 반드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물건으로서 전세권이 인정이 되는데요. 우리가 전세니 반전세니 해가지고 전세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 그게 미등기 전세입니다. 이거는 본질이 전세권이라는 겁니까? 임대차라는 겁니까? 이거 임대차입니다. 임대차.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주임법이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자,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경우에는 주임법이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일시사용 나오면,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나오면 우리 뭡니까? 펜션. 생각합니다. 펜션에 가가지고 하룻밤 숙박할 때 그 전입신고 합니까, 우리? 이 주민센터 어디에 해가지고 전입신고 하고 와가지고 밤새도록 캠프파이어하고 놀고 그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거는 뭐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주임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예?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법인에 대해서는 주임법이 원칙적으로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임법이 적용이 되려고 그러면 이 주민등록을 해야 됩니다. 예,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해놔야 되는 겁니다. 근데 법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주임법이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주임법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원칙은 주임법이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 다만 예외적으로 한국 토지주택공사나 혹은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한 지방공사나 이런 경우에는 이런 사업, 이런 애들이 관여하는 경우에는 주임법이 일부 적용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거는 문제 보시면서 이해하시는 게 낫습니다. 근데 자, 이게 왜 문제가 됐냐라고 하면 이겁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보시게 되면 최우선 변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는 순서 무시하고 제일 먼저 주는 돈 제일 먼저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저당권이 있더라도 최우선 변제는 뭡니까? 저당권자가 돈 먼저 받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라고 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데 이게 앞에 보니까 이미 뭐 저당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대출할 상황이 도저히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은행이 편법을 동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주택임대차 보호법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금액을 뭐 하여튼 소액보증금 정도 되게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그 정도 금액을 빌려주고 자기 직원들 거기다가 주소를 옮겨놨다라는 겁니다. 그래갖고 나중에 집이 경매가 되니까 은행이 최우선 변제 내한테 해주세요 해서 이래 나온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그냥 철퇴를 내린 겁니다. 야 이거 은행이 그래 돈 이거 찾아갈 목적으로 주임법 이거를 그렇게 악용해서는 안 된다. 은행 너들은 주거 생활도 안 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은행 직원은 법인이 아닙니다. 은행 직원은 그 법인에 그러니까 근무하는 사람일 뿐이지 법인 자체가 지금 주임법을 적용시켜 갖고 뭐 우선 변제라든지 뭐 최우선 변제라든지 이런 거를 받아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내용인데 깊이 있는 내용은 문제를 좀 보시면서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요거 이 건물 자체가 미등기 건물이나 무허 건물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임법이 적용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자, 요건데 근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결국 누구 보호가 목적입니까? 임차인 보호가 목적입니다. 주택 임차인 보호가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야 이게 임차인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 생각하시면 주임법은 대충 답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임차인이 주민등록 해놓은 건물이 미등기다 혹은 무허가 건물이다 이래서 주임법 적용 안 되면 임차인은 그 보증금 다 날리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주임법은 당연히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물권법의 법정지상권이란 걸 요번 순환 때는 크게 설명 안 드리고 넘어왔습니다. 근데 법정지상권, 미등기 무허 건물을 위해서도 법정지상권 인정된다라는 그런 내용들 이제 앞으로 강조를 할 겁니다. 근데 민법에서는 미등기 무허 건물. 이거 똑같이 건물로 취급을 합니다. 등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다른 법의 규정에 의해서 뭐 예를 들어 미등기 무허 건물의 경우에는 다른 법에 의해서 각종의 공법 규정들일 겁니다. 공법 규정에 의해서 이거 뭐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든지 뭐 하여튼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민법에서는 등기됐든지 안 됐든지 간에 이거 건물입니까? 건물 아닙니까? 건물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다 보호를 해줍니다. 똑같이 민법에서는. 그래서 그거 말씀을 하나 드려놓고요. 미등기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도 거기 만약 주민등록을 해놨다라고 하면 주임법을 다 적용시켜서 임차인 보호해줍니다. 그리고 우리 보십시오. 주거용 건물은 이거 아닙니까? 근데 건물이 깔고 앉은 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즉 건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주임법이 적용이 되는데 건물이 깔고 앉은 땅 여기 대해서는 주임법이 적용이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 주임법 이거는 건물이 아니라 땅이니까 주택 아니네 해가지고 이게 만약 주임법이 적용이 안 된다라고 하면 임차인들은 만약 이게 경매가 됐을 때 여기에 경매 대가에서는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를 받지만 여기에는 손을 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임차인 보호에 불리하죠. 그래서 주택이 깔고 앉은 땅에 대해서도 주임법은 당연히 적용이 돼야지만 나중에 임차인들이 경매에 있어서 배당받을 금액이 그만큼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택 소유자는 아니지만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도 임차인들은 보호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주임법은 당연히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임차인들이 주인하고 주택 소유자하고 반드시 계약 체결해야지 주임법 적용해서 보호해준다라고 하면 아이고 그 임차인들은 살 떨려가고 계약하겠습니까? 사기꾼다가 내 주인 맞는데 라고 하는데 그게 진짜 주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계속 그러니까 멈칫멈칫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는 주인이든지 아니든지 하여튼 얘가 임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다라고 하면 다 주임법 적용시켜서 임차인 보호하자라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뭐 자주 나오는 내용들은 아닌데요. 한번 이렇게 시작하니까 한번 쭉 요래 보십시오. 이거 됐고.
자,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과 관련돼서 제일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대항력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대항력. 자, 우리 이거 들어가기 전에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예를 들자면 요 집이 갑의 집입니다. 그리고 을이라는 애가 전세권자입니다. 그래서 얘가 전세금 3억 원을 주고 갑의 아파트에 전세를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이제 을은 누구한테 전세금 반환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갑. 얘한테 가가지고 끝났으니까 전세금 주세요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에 집주인이 바뀔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그러니까 야가 집 팔 때 항상 기간이 끝나야지 팔 수 있다라고 하면 아이고 야는 집 팔기가 정말 힘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바뀌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전세권자들은 존속기간이 남아있다라고 하면 주인 바뀌면 나가줘야 되는 겁니까? 계속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있습니까? 주인 나가라 그러면요. 야, 난 니하고 계약 체결한 적 없는데 나가라. 그럼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가도 됩니까? 왜 안 나가도 됩니까? 왜? 그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혹시? 그리고 자, 요 경우에 그러면 자, 나가자. 좋다. 나갈게. 이래 된 겁니다. 근데 그럼 전세금은 누가 줘야 됩니까? 갑이 줘야 됩니까? A가 줘야 됩니까? 갑? A? 누가 줘야 됩니까? 야는 하여튼 3억 원은 받아. 그래 좋다. 나갈게. 뭐 주인 바뀌어갖고 나도 어수당도 싫다. 나갈게. 돈 내라. 그러면 A는 뭡니까? 야, 난 받은 적도 없는데 난 니 처음 본다. 나 내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갑한테 연락해봐라. 갑은 뭡니까? 나 이제 집주인 아니다. 그리고 나 지금 중국에 와 있다. 앞으로 한국 갈 일이 없다. 이런 소리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야는 그냥 돈 못 받고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누구한테 가서 받아야 되겠습니까? 받아야 되겠죠? 자, 얘는 누구한테 가서 전세금 반환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까? A? 자, 여기 왔습니다. 근데 제가 A입니다. 우리 여러분이고. 근데 제가, 전 처음 보는데요.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됩니까? 제 집에 그냥 막 눌러붙어갖고 난 돈 줄 때까지 난 안 비켜 이럴 겁니까? 그럼 저 경찰에 신고할 건데. 나는 당신한테 손에 끼치는 없는데 해가지고 배째라 이래 나온 겁니다. 자, 요게 바로 보십시오. 이 사람은 이 집 살 때 등기부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세금 3억 받죠? 야, 존속기간 아직 1년 남았네 라고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러고도 이 집을 샀다라는 겁니다. 이래 되면 야는 그거를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감수를 하겠다, 감당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존속기간 동안에 야는 살고 나갈 때 누구한테 돈 받습니까? 야한테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대항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권리를 다른 사람한테 주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야, 나 이런 사람이다. 나 3억짜리다. 됐죠? 근데 대항력이 생겨라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라는 겁니까? 등기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알 거 아닙니까? 됐죠? 근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등기되지 않더라도 네가 이런 요건만 갖추면 등기한 것처럼 대항력 인정해 줄게 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자, 원래 전세권과 같은 물권의 경우에는 이거는 물권이 성립되려고 그러면 법률 행위에 의해서 물권이 성립되려고 그러면 등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지 않습니까? 채권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등기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이 만약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뭐 관계없다라고 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등기하는 거에 대해서 협력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냥 아이고 뭐 등기하고 싶으면 하고 내한테는 전화하지 마세요. 나는 바쁜 사람이니까 내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혼자 하든지 말든지 그 싫으면 나가고 들어오지 말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임차인이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옵니까? 등기를 못하고 그냥 지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주인 바뀌면 야가 와가지고 뭡니까? 나가라. 그럼 나가야 됩니다. 돈 달라 그러면 뭡니까? 난 당신한테 돈 받은 적도 없는데 왜 내한테 달라 그래 해서 갑한테 가봐. 그럼 갑은 뭡니까? 지금 거신 전화는 결번이 오니 다음에 다시 걸어주세요 해가지고 안녕 해가지고 이제 전화 영 안 됩니다. 그래 되면 이제 이런 사람들이 피눈물 흘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정부에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등기를 일반적으로 임대인들이 안 해주니까 등기 안 되더라도 야들이 요런 요건만 갖추게 되면 등기한 것처럼 대항력 인정해주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대항력은 보십시오.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즉 등기를 하면 대항력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등기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주택인도 더하기 뭐라는 겁니까? 주민등록 바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한테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이게 바로 제3자한테 효력이 생긴다. 제3자한테 대항할 수가 있다. 대항력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자, 이 경우에 전입신고 한때 주민등록이 된 거로 본다라고 요리되어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랬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어디 가가지고 이제 한 곳에 전입신고하면 자동적으로 전에 살던 전출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민등록 신고하러 가면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전입신고 다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옛날에 제 어릴 때의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동사무소 가면 하여튼 한켠에 빽빽하게 하여튼 주민등록 카드들이 다 꼽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갖고, 그게 이제 내가 어디 가가지고 전입신고하면 그 전 주소지에서 뭡니까? 그 카드를 우편으로 다 송부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여튼 기간이 한 일주일인가 제법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네가 새로운 주소지에서 전입신고하게 되면 주민등록표에, 그게 종전에 있던 데서 주민등록표가 일로 넘어오지 않더라도 뭡니까? 요거 한때 그냥 네가 요 주민등록 한 거를 쳐줄게 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근데 지금은 크게 의미 없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 안 보셔도 관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전입신고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주민등록이 그 시점으로 바로 넘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대항력이라는 거 개념 요거 봤고요. 자, 그리고 요 대항력과 관련돼서 밑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판례들입니다. 자주 나오는 판례들인데 한번 보시죠. 자, 주민등록은 대항력을 취득할 때만 구비하면 족한 게 아니고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그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일시적으로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다라고 하면 대항력은 없어지고 재전입 시에 새로운 대항력이 생긴다라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2월 1일 날 주민등록 마쳤다라는 겁니다. 물론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 마쳤다라는 겁니다. 자, 요래 되면 얘는 언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라는 겁니까? 다음날 몇 시부터입니까? 공무원 근무 시간인 오전 9시부터입니까? 날 바뀌면 바로 0시부터 바로 대항력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다음 날부터 생긴다. 그리고 이 대항력이라고 하는 건, 자, 이제 요 다음 날 얘가 대항력 취득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얘가 딴 데로 주민등록 뺐습니다. 빼게 되면 이제 대항력은 이제 한 달 뒤에 직장일 때문에 대항력을 주민등록을 딴 데로 빼버렸다라는 옮긴 겁니다. 요래 되면 대항력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다? 없어집니다. 근데 자, 얘가 한 2달쯤 뒤에 여기에 주민등록을 다시 옮겨놓은 겁니다. 재전입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래 되면 자, 대항력은 5월 1일 다음 날부터 생기는 겁니까? 아니면 종전에 있는 대항력이 쭉 유지가 됩니까? 여기 새로운 대항력이 생깁니다. 즉 대항력이 유지되기 위해 주민등록은 쭉 계속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이 빠져나가는 순간 얘는 대항력 없어지고, 그리고 새로 들어오고 주민등록을 다시 했다라면 거기서부터 그 다음 날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인정이 될 뿐입니다. 자, 그거.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뭡니까?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요겁니다. 자,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자, 가족들이, 즉 배우자도 있고 자녀도 있고, 자, 이런 애들이 요 함께 주민등록 해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월 1일 날 임차인만 딴 데로 전출을 해버린 겁니다. 딴 데로 주민등록을 옮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항력은 없어집니까? 아직도 안 없어집니까? 안 없어지죠. 그러니까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그 주민등록이라고 하는 건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이 되니까요. 그러다가 야가 재자립했다라고 하면 이 대항력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 나옵니다. 가족도 포함한다. 따라서 임차인이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적으로 딴 데로 옮겼다라고 하더라도 대항력은 소멸 안 됩니다. 유지된다라는 거 이거 하나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주민등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은 요겁니다. 예를 들자면 요게 자,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00번지에 희망빌에 제가 301호에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자, 요런 경우에 자, 제가 주민등록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해야 되는 주민등록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는 겁니다. 요런 경우에 이게 만약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다라는 겁니다. 요렇다라고 하면 요거는 자, 남구 달동 100번지 자, 희망빌 301호 요렇게 주민등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달동 100번지라고만 주민등록하면 되는 겁니까? 100번지 요래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만약 다세대 주택이다. 예를 들자면 자, 남구 달동 101번지에 희망 연립주택에 요게 101호, 요게 102호, 요게 201호, 요게 301호 요렇다라고 하면 이게 만약 다세대 주택이다라는 겁니다. 요래 되면 자, 요거는 자, 남구 달동 101번지 희망 연립주택 301호라고 요렇게 전입신고를 해야지, 즉 주민등록을 해야지 대항력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이건 소유권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뭡니까? 전체에 대해서 하나가 일어나는, 즉 전부에 대해서 소유권이 하나만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이게 소위 말해 구분 건물입니다. 하나하나 소유자가 따로, 소유권 등기가 따로따로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거 생각하시면 크게 어려운 거 없을 겁니다. 요거 됐고요. 그 밑에 자, 이게 원래 다가구용 단독주택입니다. 그리고 야가 집업만 정확하게 달동 100번지에서 자, 요렇게 전입신고 해놨는데 주민등록을 맞춰놨는데 이게 용도가 다세주택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이래 되면 이제 얘는 별도로 301호까지 안 했으니까요. 야는 대항력이 소멸되는가? 그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분명히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할 때는 이거는 다세주택이었습니까? 아니면 단독주택이었습니까? 단독주택이었죠. 그리고 이게 용도가 바뀐 거는 임차인 때문에 이래 바뀐 겁니까? 아니죠. 뭐 주인이 이걸 바꿨겠지. 그러니까 임차인이 여기에 대해서 관여한 바가 없으니까요. 이런 경우에 임차인이 이미 단독주택에서 취득한 대항력은 그대로 요게 바뀐다라고 하더라도 소멸되는 거 아닙니다. 쭉 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거 됐고요. 자, 그리고 이처럼 이 대항력이 인정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 효력인데 요겁니다.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거로 본다. 아까 여러분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권자가 있는데 전세권이 설정된 집에 주인이 바뀌게 되면 이제 전세권자 누구한테 가서 전세금 반환 요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까? 얘한테. 세주인한테 가가지고 반환 요구할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대항력이라는 건데, 근데 주택임대차 보호법 보면 아예 뭡니까? 법 조문에서 혹시 만약 또 누가 딴소리하고 이럴까 싶어서 뭡니까? 대항력 인정이 되면 자, 이제 얘한테 가서 돈 받을 수 있다라고 요 명문의 규정을 둔 겁니다. 그래서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게 된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양수인 얘가 얘한테 전세금 반환해야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앞으로 뭐 양도인, 양수인 요렇게 요런 말들이 자주 나올 겁니다. 양수인은 물건을 판 사람이라는 겁니까? 산 사람이라는 겁니까? 네, 취득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 자, 자, 양도인, 양수인 이런 표현들이 이제는 이 주임법에서는 특히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양도인, 양수인 이거 수탁에 자주 볼 겁니다. 근데 그 양도하는 원인이 특히 매매다라고 하면 뭡니까? 매도인, 매수인 요래 부릅니다. 근데
반드시 매매를 통해서 물건이 넘어가는 경우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증여가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원인에 의해서 물건이 넘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자 그냥 통칙해 가지고 넘기는 사람을 뭡니까? 양도인. 받는 사람을 뭡니까? 양수인.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거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매도인, 매수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매도인이 결국 양수인이 매수인이 양수인이 될 거고 매도인이 양도인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문제 없을 겁니다. 자, 그거 됐습니다. 그래서 자 임차인이 대항력을 구비한 후에 즉 주택인도 받고 주민등록도 하고 난 이후에 주택 소유권이 양도가 됐다. 즉 얘한테 양수인한테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게 되고 양수인입니다. 즉 새로 산 사람 야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게 되고 양도인입니다. 기존의 임대인입니다. 양도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 요것도 소멸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다만 해가지고 나오는 거 요거는 뭐냐라고 하면 요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결국 누구 보호가 목적이라는 겁니까? 임차인 보호가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임차인은 지금 이 팔아먹고 중국으로 밀항선 탄 이런 애 잡지 말고 뭡니까? 집주인 야는 한국에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야한테 가서 돈 받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법조문을 두고 있는데 임차인 야가 뭡니까? 아이고 나는 야는 절대로 싫고 얘한테 가서 돈 받고 싶어요 해가지고 이렇게 주장한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안돼, 니 여기 가서 받아야 돼. 이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니 뜻이 그러하다 뭡니까? 그래, 니 여기 가서 받아라. 어차피 이 법은 니를 위한 법이니까 니 좋은 대로 다 해줄게. 그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다만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원치 않는 경우에 양도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 이거는 소멸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어가서 받는 겁니다. 그런데 얘가 뭡니까? 싫어요. 한 소리 한 겁니다. 그러면 얘가 상당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했다라고 하면 이제 얘는 여기 가가지고 돈 받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자, 요까지입니다. 그래서 대항력이라는 거 요거 보셨고 대항력이 마무리가 됐다. 자, 요까지 한번 보시죠. 좀 쉬죠. 쉬고 하시죠.